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일련의 사태 네. 관련된 보도를 좀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네. 이게 우선 되게 복잡한 게요. 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하고 이렇게 합병되는 거잖아요. 인수.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분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인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은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를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물적 분할. 예, 본인의 회사를 두 개로 쪼개서 하나를 자회사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가 되는 회사는요.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로 옮겨요. 예. 이 본사는 인사와 노무, 투자와 연구개발 부문을 맡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회사로 쪼개지는 회사는 이름이 현대중공업입니다. 예. 지금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생산 부분만 맡게 됩니다.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 생산 부분만 맡게 되는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예. 한국조선해양은 그 중간 지주회사인데요. 이게 본래 현대중공업이 지니고 있던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등과 지금 새로 생겼다는 현대중공업 이 세 개를 거느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인수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조선해양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울산에는 이름만 현대중공업이지 사실상 한국조선해양에게 경영을 그러니까 경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신설 현대중공업만 남게 되기 때문에 네. 울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장도 삭발까지 하시고 네. 현대중공업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게 결국은 본사는 네. 그동안에 울산에 있었는데 예. 서울로 간다. 네. 그럼 울산 손해 아니냐? 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약간의 말장난처럼 현대중공업 본사는 울산에 있는 거 맞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울산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본질은 인사, 노무, 투자, 연구개발을 하는 아주 주요한 그 부분이 한국조선해양으로 가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울산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예. 울산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청공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앞으로 예. 그런 걱정을 하죠. 그리고 눈여겨볼 대목은요. 분할 뒤에 두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재무구조도? 네. 한국조선해양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62%였는데 1.5%로 줄어들면서 매우 우량해집니다. 어허. 반면에 지금 새로 생긴 현대중공업은 부채를 떠안아서 부채 비율이 115%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노동자는 어떻게 갈리냐면 14,000명 정도의 노동자 가운데 500명 가량이 우량해진 한국조선해양에 들어가고요. 서울로?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노동자는 불량해져 버린 현대중공업에 속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하는 이유는 현대중공업이 비교적 적은 돈으로 대우조선을 사들일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시간이 짧아서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은행과 한국조선해양이 주식을 이렇게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예. 사들이게 됩니다. 예. 대우조선해양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적 분할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이 같은 개편이 자신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을 대폭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대다수 노동자가 일하는 현대중공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데다가 통제권이 중간 지주회사로 넘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현대중공업 총수 일가에게 경영 책임을 물을 경로가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걱정을 하고요. 특히 분할 뒤에 현대중공업이 빈 껍데기이자 하청공장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울산 전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는데 사측이 이를 내세워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같은 해양회사와 합쳐지니까 뭔가 중복되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구조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그리고 임금 인상을 비롯해서 처우 개선이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회사가 일단 노조가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지난 5월 21일에 단체 협약 승계를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노조는 이런
이런 말들을 믿지 못하고 뒤집힐 공산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현재 노조는 극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반대에 따라서 현장 실사가 보류된 상태이고 이 매입을 위한 여러 가지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국내외 기업 결합 심사에 일단 올인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합쳐지면서 또 결합 심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인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뭐 나름 잘 설명을 해주셨고 네. 현대중공업 사측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고 네네. 울산시나 노동조합이 우려하는 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럼 바로 이제 우리 언론은 그러면 그 주요 내용들을 잘 보도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보도를 하지 못하고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예. 성의를 갖고 설명하면 저는 좋겠는데요. 예. 지금 언론의 보도는 그냥 노사 갈등 그 자체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사 갈등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게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파업과 그 파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돌, 이런 노동자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현대중공업 노조의 그 관련 보도는 전형적인 노사 갈등 보도의 왜곡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패턴을 평소 다른 노조도 마찬가지인데 패턴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노동자들이 왜 파업하고 왜 이렇게 거리에 나왔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주주총회 장소를 점거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아요. 예. 두 번째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그들이 파업을 하거나 폭력이 발생하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으로 보도하죠. 네네. 이때부터 노조의 행보에 주목하면서 시민의 불편이나 경제적인 악영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 노동자와 경찰 간 충돌이 일어났다거나 또는 용역과의 충돌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제 노동자의 폭력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고요. 예. 문제는 이때에도 두 쪽이 충돌했는데 충돌이라는 것은 두 쪽 당사자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노동자의 폭력성만은 부각하는 데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보도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보도를 한번 쭉 정리해 봐 주시면. 신문 방송을 통틀어서 보도가 몰린 때는 지난달 31일인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날 전후였습니다. 주주총회 장소를 27일부터 노조가 점거하면서 사측과 충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랬죠? 특히 이날은 노조가 주주총회장 장소를 점거하기 전에 현대중공업 본관에 들어가려다가 사측과 충돌로 유리문이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의 경우에 28일부터 대부분의 방송사가 이를 보도를 했는데요. 예. TV조선의 경우에는 그 전날 선제적으로 보도를 내면서 노동자의 폭력성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TV조선의 이 기사는 절반가량이 현대중공업 사측이 제공한 영상으로 채워져 있고요. 노조원들이 건물로 진입하려는 장면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또 유리문이 깨진 데 대해서도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직원 한 분이 눈 쪽을 많이 다치셔서 수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터뷰 녹취를 내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사측의 발표일 뿐이고요. 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병원과 경찰 관계자는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실명 위기처럼 심각한 경우에 사람은 없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확인을 좀 하지 않고 그대로 사측의 입장만을 보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측 입장에 대해서 경찰이나 병원을 추가 취재하지 않고 곧바로 기사화한 그런 사례인 거죠. 이것도 좀 의도적인 거 아닌가, 노동자의 폭력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태로 보입니다. 특히 네. 주주총회가 실제 열린 그 당일 보도가 또 대대적으로 많이 있었죠. 네네. 당일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날 오전 10시에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노조원들이 이 시간까지 장소를 점거하고 있으니까 현대중공업이 긴급히 주총 장소와 시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한마음회관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11시 10분에 주총을 개최한다라고 공지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도상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요. 저희가 내비를 막 봐도 40분 만에나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것도 제일 빨리 갔을 때 예. 그런 거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기 굉장히 힘들었고요. 게다가 주총 장소가 변경되면 의무적으로 사측이 차량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버스는 제공을 했지만 출발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이동을 막았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일부 노조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 병력과 사측 용역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우리 현대중공업 우리 사주조합은 현대중공업 전체 주식의 3.13%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총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 주주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못 들어갔다는 예. 것이죠. TV조선이 이날 4건으로 방송사 중에서 가장 많은 보도를 냈는데요. TV조선은 이날 있었던 일을 노조의 화풀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장소가 갑자기 바뀌자 뒤늦게 도착한 노조는 유리문을 깨고 벽을 부수며 반발했습니다. 울산대 체육관은 이렇게 벽이 부서지고 바닥에는 소화기 분말가루까지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예. 체육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이런 장면들이었는데요. 노조의 증언과 타 매체, 특히 울산 MBC가 공개했던 주총 당시의 영상을 보면은요. 사측 용역이 주총장 안에서 의자를 내던지면서 벽을 부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 요원들이? 네, 노동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늦게 도착한 조합원들이 생떼를 쓰면서 집기를 부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연출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았고요. 네.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노조 폭력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사측에 불리한 이런 그 용역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폭력성뿐 아니라 또 시민들의 불편함 이것도 단골로 등장하는 거죠? 예, 뭐 그 한마음 회관이라는 건물에 여러 입주하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겪고 있다라는 예.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특히 그중에 재미있는 것은 TV조선이 주총 전인 5월 28일에 불법 점거에 장사 못하고 학교는 휴업이란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 보도에서 노조가 점거한 건물에서 피해가 속출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외국인 학교가 입주해 있거든요. 예. 근데 TV조선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금요일까지 휴업을 결정했다라고 전해요. 네. 그런데 사실 27일은 한마음회관 휴관일로 모든 점포가 문을 닫았었고요. 외국인 학교의 경우 고학년은 29일부터 31일까지 수학여행을 가고 또 저학년은 30일에 체험활동을 하고 결국은 31일 하루만 휴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학교가 휴업했다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큰 피해를 노조가 끼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게 전한 그런 거죠. 폭력성, 뭐 시민의 불편 이런 거 말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실제 현대중공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잘 보도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거의 보도가 없었고요. 잘한 데도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오히려 잘못한 방송사들은 좀 있습니다. 네. 예, 잘 못한 것 말씀드릴게요. 경제 전문 채널 중 하나인 SBS CNBC 사실 여기에서 현대중공업 사태를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잘한 방송들도 사실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경제와이드 이슈N이라는 오전에 하는 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슈 진단이라는 코너에서 지난 3일에 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라는 분이 출연을 합니다. 예. 근데 20여 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관련된 내용, 이 현대중공업 관련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주총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원인 제공은 노조가 다 했다라고 이 허희영 교수가 주장을 합니다. 어허. 대담 초반에 앵커가 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노조의 상황을 전하면서 허희영 교수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허 교수가 노조 주장만 들으면 사측이 잘못한 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면 원인 제공을 노조가 다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노조가 주총장을 점거할 걸 알고 사측에서 법원에 가처분 요청도 했고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도 했는데 이렇게 점거한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불법 점거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노조가 불법 점거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단적으로 무조건 노조가 다 모든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맥락을 무시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송에서 노조 쪽 목소리는 아예 보도가 없었어요? 아니요. 현대중공업 노조분과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전화 연결까지? 네. 근데 김영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과 전화를 했는데 이 본인들의 주장 그러니까 노조의 주장을 쭉 들어본 다음에 다시 허희영 교수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전화 인터뷰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끊었고요. 네. 허희영 교수는 스튜디오에서 이걸 정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편향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허희영 교수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드리면 안 되죠.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가장 핵심인데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을 하는 것이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날 바로 공권력이 집행이 됐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말 끝에 종업원이 어떻게 주인들의 의사결정을 막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종업원들이 어떻게 주인들의 의사결정을 막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에 나온 얘기예요? 예, 저도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관련된 보도를 다 모아서 보다가 네. 아 이거는 정말 너무나 편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반박을 일일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종편에서도 문제 발언이 나왔거든요. 어떤 발언이요? 종편에서는 5월 24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한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예. 이분이 주총장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점거한 상황이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권총형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으로 집회를 진압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이 미디어 포커스 시간에 지적합니다마는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보도할 때는 그나마 균형을 해도 좀 맞추는 네네. 체라도 하는데 예. 노사 간의 부딪힘이 나타날 때는 거의 일방적이다. 예. 참 큰일 났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사안을 좀 자세히 알리고 네. 국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울산의 마음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